근데 이제 가계부 하면은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직접 관리하고 굉장히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낭비하는지도 모르고 낭비되는 부분이 최근에 적금을 들 수 있는 가격이더라고요. 가계부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이름을 떨친 억만장자들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석유재벌 존 록펠러 가문이 대표적인데요.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대부호이자 명문가인 록펠러 가문은 대대로 가계부 쓰는 습관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존 록펠러는 10대 시절부터 회계장부라고 이름 붙인 가계부를 작성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 되는 가계부 쓰기법을 전수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장세롬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처음 가계부 쓰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쇼핑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옷을 사면 한 브랜드가 꽂히면 그 브랜드로 막 다 사야 되고, 뭐 신발 한 브랜드가 좋으면 그 색깔별로 막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들고 이제 바로 쇼핑을 하러 갑니다. 월급날만 기다렸다가. 그래서 거의 만약에 제가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으면 뭐 100만 원 이상을 다 쇼핑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제가 산 옷으로 막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중독적이었죠, 쇼핑하는 게. 근데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네. 막상 써야 한다고 하면 좀 막막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전처럼 막 이렇게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지 모으고 다 뭐 기억해두고 메모해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나요? 먼저 처음 이제 가계부 쓰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세요. 제가 맞아요. 이제 컨설팅처럼 해드리며 네. 너의 수입을 딱 쭉 적어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 지출했던 그 내역, 고정비 쭉 한 곳에 적어. 그리고 생활비로 얼마큼 썼는지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다 적게 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 파트를 나누고 예비비 나누고 생활비 파트를 일단 나눕니다. 수입은 일단 파악하기 쉽잖아요. 몇 건수가 안 되니까. 네. 근데 지출에 대한 그 세 파트, 고정비, 생활비, 예비비 항목을 나눠서 내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네. 그다음에 그 고정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요. 고정비만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뭐 보험료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보험료를 내 수입의 20% 이상은 넘지 않겠다. 이런 커트라인이 없으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보험은 계속 들고 싶잖아요. 뭔가 맞아요. 불안 요소를 자극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놓은 거죠. 내가 만약에 50만 원 이상은 안 넘겠다, 뭐 60만 원 이상은 안 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더 늘리고 싶어도 우리 집 예산에서는 더 늘릴 수 없네 하고서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니까 네. 저는 더 예산 짜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통신비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내가 통신비 TV에 얼만큼 쓰는지도 사실 네. 모르고 계속 정기 결제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눈에 파악해보고 내가 안 보고 있는 OTT는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해지를 안 해서 계속 매달 납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구독료 같은 것들 맞아요. 한번 점검하는 게 고정비. 그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가 없어서 좀 저금해 놓으면도 안 되고 이제 예비비 통장에 따로 이렇게 목돈을 넣어 놓는데 거기서 이제 경조사비나 자동차 보험료,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면 조금 더 할인되기 할인되죠. 때문에 저는 네.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연납을 하는데 그런 1년 플랜 대략 이건 나와요, 예비비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비비를 뭐 우리 가족은 1년에 한 이 정도의 예비비가 드는구나. 1년을 작년 거를 파악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넣어 놓고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내 예산에서 총 수입에서 고정비 빼고 예비비로 넣어 놓는 금액을 빼고 생활비가 남아요. 근데 그 안에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이 남아 우리 집 예산에서 그럼 거기서만 이제 생활비를 쓰는 거죠. 근데 가계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산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내가 결산으로 회고해 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큼 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가계부가 하나의 중요한 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래요. 쓰지 않으면 사실 카드값 나가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많이 썼네 이러고선 그냥 또 일상으로 복귀해버려요. 근데 이거를 월말 결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제 가계부 하면은 예전 몇십 년 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주부들께서 쓰셨던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가계부를 수기로 쓰는 것과 요즘에 가계부 쓰는 법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게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쪼잔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기록한다는 그것 근데 때문에. 이게 쪼잔한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직접 관리하고 내가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정말 수기로만 썼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앱도 나오고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죠? 가계부에. 제가 쓰는 거는 위플 가계부라고 해서 그 생활비 위주로만 이렇게 딱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굿노트에서 가계부 폼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렇게 수기로 하나하나 내가 통장을 찾았었다면 이제는 바로 연동이 돼갖고 카드 내역이랑 통장 내역까지 온라인에서 가계부로 바로 넘어와요. 네이버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쉽게 가계부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렇게 수기 가계부를 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 가계부를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귀찮아서 내일 써야지 하던 게 좀 미뤄졌던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작가님, 많은 분들이 이제 가계부 쓰기에 도전은 하지만 사실 하다 보면 좀 지쳐서 금방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계속해 나갈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쓰면은 정말 지쳐요.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이제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비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그냥 한 번만 몰았어도 충분하거든요. 이게 예측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가계부에 그 고정비와 예비비는 한 달에 한 번만 몰아쓰자라고 그러네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활비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매일 지출하는 돈이 생활비예요. 간격을 좀 두고서 기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막 너무 이제 힘든 그 시기를 좀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수증 기준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트를 갔다 왔는데 시금치 한 단, 주스 하나 가격까지 쭉 가계부에 다 기록하면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수증 기준으로 좀 총액으로 그냥 적으세요? 총액으로 이제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계부를 기록하는 거는 시금치 한 단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예산에서 얼만큼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전체 규모를 좀 파악해 나가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수증 기준으로 좀 기록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증하기를 하면 좀 계속 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저도 너무 쓰다 말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증을 해보자. 요즘에 SNS에 뭐 운동 챌린지건 다이어트 챌린지건 그렇죠. 모든 걸 다 인증하잖아요. 이제 가계부 인증을 하면은 내가 오늘 귀찮더라도 이거를 인증하기 위해서라도 써봐야겠다 하면서 한 번 더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방법은 혼자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런 재테크 카페, 제가 들어갔던 데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가 네이버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가계부 쓰시는 분들하고 같이 썼어요, 계속. 이게 같이 쓰니까 남들이 쓴 가계부도 볼 수 있고 내가 쓴 가계부도 올려서 이제 응원도 받고 하니까 가계부를 쓸 때 뭔가 좀 더 재밌게 독려하면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이런 가계부도 네. 만드는 거죠? 네, 제가 지금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 가계부인데요. 저는 이 카페에 들어가서 이 가계부의 수기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정비와 예비비는 한 달에 한 번만 적어도 사실 관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 생활비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생활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주간 결산을 한 다음에 이제 결산, 월말 결산에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공과금, 고정비죠. 그리고 비정기 지출비는 제가 말했던 예비비. 요 두 부분은 한 달에 한 번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총 결산을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함으로써 가계부 쓰는 시간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컨설팅을 많이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낭비가 심한 부분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내가 낭비하는지도 모르고 낭비되는 부분이 구독료예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무슨 OTT 비용도 있고 무슨 계속 구독료가 그냥 너무 쉽게 몇천 원 안 되니까 계속 쿠팡 구독, 그러네요. 무슨 로켓 구독, 배송 무슨 구독. 등등해서. 계속 구독료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OTT를 내가 무슨 24시간 TV 볼 것도 아닌데 그 많은 OTT를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 번은 OTT 막 성행할 때 다 구독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보는 것만 보는구나. 그래서 다 이제 해지하고 한 개만 남기는 거죠. 메인으로 보는 거. 그런 식으로 OTT 구독료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카페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커피요? 커피에 대한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지출 챌린지 할 때 가장 먼저 해보기 손쉬운 게 테이크아웃 커피거든요. 그만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커피 마시고 같이 대화하는 건 좋죠. 근데 하루에 막 2잔, 3잔 계속 나가서 마시게 되면 이게 10,000원, 20,000원 금방 쓰게 되죠. 그게 한 달이 모이면은 뭐 30만 적금을 들 수 있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외식비, 배달비. 배달 앱이 배달 음식. 너무나
이제 밤에 자다가 막 먹고 싶을 때 무료 배달도 요즘 다 누워서라도 자꾸 시키게 되잖아요, 이 배달을. 네. 그러니까 이게 10시간, 12시간 계속 시키니까 내 몸은 몸대로 안 좋아지고 외식은 외식대로 하게 되는데 이 배달 앱에 대해서 한번 지워보세요. 지워보면 이 지울 때 너무 살 떨릴 수 있는데 한번 지웠다가 한 일주일만 안 해봐다가 다시 깔더라도 그 일주일은 한번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 배달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궁금했어요. 아까 수기 가계부랑 앱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르죠, 기능이. 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생활비로 제가 나눴잖아요. 네. 고정비, 생활비, 예비비로 나눈 것 중에서 생활비만 앱에다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매일 쓸 수는 없는데 우리는 지출은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앱에다가 일단 오늘 쓴 생활비 내역을 이제 바로바로 이제 현금을 쓸 때는 또 까먹잖아요. 영수증도 네. 없고 내역이 남는 게 없어서. 네. 그럼 그 앱에다 그냥 손쉽게 그냥 간단히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여기 이제 가계부에 수기로 적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매일 하면은 솔직히 힘들 수 있어요. 2, 3일에 그래서 한 번이라도. 네, 2, 3일에 한 번, 뭐 안 되면 정말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기를 옮기면서 와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이 돈을 썼구나 회고해보는 시간으로서 수기 가계부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맞벌이 부부 중에는 각자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각각 써야 되나요, 가계부를? 그분들은 저희 언니네 집 같은 경우에는 언니랑 형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 이렇게 용돈을 나눠서 용돈의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쓰고 네. 생활비에 있어서는 이 한 권으로 쓰더라고요. 용돈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따로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한 권의 가계부에 우리 전체 지출, 우리 가정의 전체 지출 규모가 보이는 것 같아요. 각각 쓰는 거군요. 남편이 쓰고 아내가 쓰고 이렇게. 네네. 같이 공동으로 써도 충분하거든요. 이 가계부를 공유하는 게 부부 사이에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만 쓰면 우리 집이 도대체 돈이 얼마가 있고 어떻게 지출되는지 한 사람이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 왜 돈 못 모았어?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계부를 공유하니까 이 봐봐 여기 다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만큼 썼구나. 안 쓰는 사람은 돈이 어디 들어가지? 왜 돈이 없대는 거야 맨날 맞아요. 이렇게 돼요. 이게 너무 부부 사이에 중요하더라고요. 가계부 중요하다. 함께 쓰는 게. 그럼 새해 가계부를 써보겠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뭔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내 스스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주체적으로 돈을 쓰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또 너무 무겁게 이거를 내가 한 번 쓰고서 3달 쓰고 내가 못 썼네 하고서 포기했네. 이제 안 써. 이게 아니라 내가 3월 달에 그만뒀고 4월 달에 안 써도 5월 달에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내 자신한테 너무 완벽하게 써라 이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지만 가늘고 길게라도 내가 한번 써보자 올해는 그런 마음으로 쓰시면 좀 더 가계부 쓰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장세롬 작가님을 모시고 가계부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